아버지 지금 이 돈으로 뭘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 내가 썼다 문제 있냐? 젊은 여자한테 놀아나니까 좋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적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서요. 저도 결혼하고 18년을 살면서 시댁이랑 크고 작은 일 많았어요. 명절마다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고 그런 거 다 겪어봤죠. 근데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46살 은지는 남편 사업이 망해서 집 날릴 위기였어요. 시아버지한테 3억만 빌려달라고 했죠. 73세 시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거든요. 당연히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알고 보니 그 돈이 이미 다른 데 갔더라고요. 내연녀 아파트 사주는데요. 3억 5천만 원짜리를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걸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바로 며느리 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말할까요? 숨길까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 비밀을 그냥 묻어두지 않겠다고. 영상 보시다가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니야 하시는 순간 있으시면 그건 제가 몰래 카메라 설치한 거 아니고요. 그만큼 공감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요. 2024년 가을이었어요.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48살 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는데 재호 마음도 딱 그 낙엽 같았죠. 옆에는 아내 은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호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 목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은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결혼하고 18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 표정만 봐도 아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거든요. 재호는 건설 자재 납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였는데 15년째 잘 꾸려오고 있었죠.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재호가 말을 이었어요. 은지도 뉴스에서 맨날 봤거든요. 건설사들 줄도산이라고 난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대형 건설사들이 쓰러지니까 우리 같은 납품업체는 대금을 못 받는 거지. 그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3달 전에 납품한 거 아직도 못 받았어. 그게 2억이야. 은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2억이요. 그 돈이면 우리 집 대출금 절반인데요. 맞았어요. 은진의 집은 4년 전에 대출 껴서 산 아파트였거든요. 대출 잔액이 3억 넘었고 매달 300만 원씩 원리금 갚고 있었어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 처음 보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18년 결혼 생활 동안 은지는 남편의 저런 표정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호는 항상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뿐이 아니야. 다른 거래처들도 다 미루고 있어.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혔어. 은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대출금 300만 원 아들 준혁이 대학 등록금, 생활비 보험료 카드 갓숨이 점점 막혔어요. 그때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 해. 아버지요. 은지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시아버지 창수 씨는 73세의 노인이었어요. 젊은 시절 작은 건설 자재 가게 시작해서 꽤 큰 돈을 모은 분이었죠. 그 덕분에 재호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원래 재호 회사가 아버지 창수 씨 회사였거든요. 10년 전에 아들한테 물려주시고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아내 숙자 씨랑 조용히 살고 계셨죠. 근데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노후 자금일 텐데 아버지한테 돈 빌리는 게 맞을까요? 은지가 물었어요. 재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은행은 이미 거절했고 사채는 절대 안 돼. 아버지밖에 없어.
재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은지도 알았어요. 재호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물려받았으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칭찬 한 번 못 들었어요. 항상 더 잘해야 한다. 이 정도론 부족하다. 그런 말만 들었죠. 그런 재호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야 한다니 은지는 시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과묵하지만 속정 깊은 분,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신 분, 손자 준혁이를 끔찍이 아끼시는 할아버지, 명절 때마다 손자 용돈 챙겨주시고 대학 입학할 때도 등록금 보태주셨던 분,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해해 주시겠죠. 은지가 말했어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버지라면 분명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부부는 결심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아버지 댁을 방문하기로요. 일요일이 됐어요. 재호랑 은지 그리고 21살 아들 준혁이는 차를 타고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 재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었죠. 마당에는 시어머니 숙자 씨가 가꾼 꽃들이 피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준혁이 왔어. 숙자 씨가 대문 앞에서 손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70세의 시어머니는 손자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거실에 들어서니 창수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재호가 들어오자 TV를 끄셨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재호가 인사를 건넸어요. 창수 씨는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앉아. 그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어요. 은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아버지도 뭔가 걱정이 있으신 건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재호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어요.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은지만 거실에 남았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창수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말해봐라. 재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거래처들이 대금을 안 주고 있어서 현금이 막혔어요. 창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하냐? 재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3억이요. 은지는 숨을 죽였어요. 3억이라는 금액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창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숙자 씨도 아무 말 없이 남편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그리고 창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알았다. 은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쉽게 승낙하시다니. 재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아버지. 창수 씨가 덧붙였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창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내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2주만 기다려라. 재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남았어요. 왜 2주가 필요하지? 통장에서 이체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아버지 표정이 왜 저렇게 복잡한 걸까? 그날 밤 은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녀는 몰랐어요. 그 불편함이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며칠 후 은지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은지는 중소기업 격리 파트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었거든요. 숫자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민감한 편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미선 언니가 물었어요. 은지야,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미선 언니는 은지보다 5살 많았어요. 같은 부서에서 7년째 일하면서 친해진 사이였죠. 서로 시댁 얘기, 남편 얘기 다 터놓고 하는 사이였어요. 은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니한테만 말하는 건데요. 남편 회사가 좀 어려워요. 미선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건설 쪽 다 힘들다며. 우리 회사 거래처도 몇 군데 망했어.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돈을 좀 빌리기로 했어요.
미선 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3억이요. 와, 그 돈을 빌려주신다고. 네, 근데 2주 뒤에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은지가 말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미선 언니가 물었어요. 근데 은지야, 시아버지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은퇴하신 분 아니야. 그 말에 은지는 멈칫했어요. 글쎄요, 예전에 모아두신 게 있으시겠죠. 3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혹시 부동산이나 그런 거 정리하시려나? 미선 언니 말에 은지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작년에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석 때였어요. 숙자 씨가 은지한테 넌지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경기도에 땅이 있었는데 팔았다더라고. 나한테는 자세히 안 알려주시더라.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땅을 팔았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한테 그런 걸 물어보기는 어려웠죠. 결혼하고 18년이 됐지만 시댁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게 없었어요. 그날 저녁 은지는 재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아버지가 다른 부동산 같은 거 있으신 거 알아요? 재호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글쎄, 나도 잘 몰라. 왜? 아니, 그냥 3억이 큰 돈이잖아요. 어디서 마련하시려나 싶어서요. 재호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돈 좀 모으셨잖아. 그거 아직 있으시겠지. 재호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재산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거였죠. 은지가 물었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아버지 땅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재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나도 몰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땅을 팔았으면 목돈이 생겼을 텐데 그 돈이 어디로 갔지? 그리고 왜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은지는 시어머니 숙자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나 통화하는데 그날은 숙자 씨가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숙자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지쳐 있는 것 같았죠. 은지야, 근데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 밤에 자꾸 나가시더라고. 은지가 귀를 세웠어요. 밤에요? 어디 가시는데요? 숙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걸 나도 모르지. 물어보면 운동한다고 하시는데 새벽까지 안 들어오실 때도 있어. 은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73세 노인이 새벽까지 운동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어머니,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숙자 씨가 또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걱정이야. 근데 물어봐도 아무 말 안 하셔. 요즘 통 대화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른다니 얼마나 불안하실까. 통화를 끊고 은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시아버지가 밤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 작년에 땅을 판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3억 원은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걸까? 머릿속에서 점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감추고 계신 게 있다. 은지는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보기로요. 며칠 후 토요일, 은지는 시부모님 댁 근처로 갔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시아버지의 행적이 궁금했던 거예요. 오후 3시쯤 은지는 시부모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시부모님 집 대문이 보였거든요. 커피를 홀짝이면서 대문을 지켜봤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슬슬 포기하려고 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그때였어요. 검은색 중형차가 시부모님 집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창수 씨가 나오셨죠. 은지는 숨을 죽였어요. 창수 씨가 차에 올라타셨어요.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거였어요. 은지는 급하게 자기 차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차를 따라갔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지금 시아버지를 미행하고 있다니. 30분쯤 달렸을까? 창수 씨의 차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은지도 적당한 거리에 차를 세웠죠.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자 한 여자가 달려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 파마를 한 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창수 씨의 팔짱을 끼더니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73세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은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그 아파트의 사진을 찍었어요.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가 보이도록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걸 재호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더 알아봐야 하나?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작년에 판 땅의 행방이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와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줄 알았던 시아버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줄 알았던 시아버지, 그분이 다른 여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다니 은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 숙자 씨가 불쌍해서요. 5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이 저러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된 자신이 너무 무거워서요. 다음 날 일요일 은지는 결심했어요.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로요. 추측만으로는 안 되니까 증거가 필요했어요. 격리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건 익숙했거든요. 은지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어제 시아버지가 들어간 그 아파트 주소를 기억해뒀어요. 인천시 연수구 5 아파트 307호.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데 1,400원이 들었어요. 은지는 손을 떨며 결제를 눌렀어요. 잠시 후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떴어요.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은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소유자 박영희, 등기원인 매매 금액 3억 5천만 원, 매매일자 2023년 4월, 잠깐 3억 5천만 원이라고 2023년이면 작년이잖아. 작년에 시어머니가 아버지 땅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딱 맞아. 은지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경기도 용인에 땅이 있었는데 팔았다더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인 쪽 토지 매매 기록을 검색해봤어요. 시아버지 이름으로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창수 씨가 2023년 3월에 용인시 소재 상업용 토지를 매각했다는 걸요. 매각 금액 3억 8천만 원. 은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아버지가 2023년 3월에 땅을 팔았다. 3억 8천만 원을 받았다. 그 다음 달에 박영이라는 여자 명의로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매매됐다. 시아버지가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아파트를 사줬구나. 그것도 3억 5천만 원짜리를.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지금 아버지가 우리한테 빌려주겠다는 3억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땅 판 돈은 이미 그 여자한테 다 썼을 텐데 뭘 팔아서 마련하시려는 거지? 아니면 그 여자한테서 다시 빼오시려는 건가? 이걸 재호한테 말해야 하나? 당신 아버지가 내 연녀한테 3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재호가 믿기나 할까? 은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혼자서 이 비밀을 안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손잡고 걸어가는 꿈, 시어머니가 우는 꿈,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미선 언니가 또 물었어요. 은지야, 너 진짜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만약에 시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미선 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게 진짜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미선 언니가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은지야, 이건 내가 혼자 안고 있을 문제가 아니야. 가족들이 알아야 해. 근데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요. 미선 언니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안 말해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밤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잖아. 이대로 두면 더 큰 상처가 될 거야. 은지는 눈물이 났어요.
미선 언니 말이 맞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시어머니 숙자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은지야, 나 좀 볼 수 있을까? 숙자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숙자 씨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밤에 어디 가시냐고.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숙자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영감이 여자가 있대, 여자가. 은지는 눈을 감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도 알게 되셨구나. 어머니, 저 지금 갈게요. 은지는 급하게 차를 몰고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숙자 씨는 거실에서 혼자 울고 계셨어요. 창수 씨는 집에 안 계셨어요. 어머니, 은지가 숙자 씨를 안아드렸어요. 숙자 씨는 은지의 품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50년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은지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아픔이 너무 느껴졌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숙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자기도 외로웠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은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관심이 없었다니요. 숙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평생 그 사람만 보고 살았는데. 은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은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어머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숙자 씨가 눈물 젖은 눈으로 은지를 바라봤어요. 뭘 알고 있는데?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아파트를 사줬어요. 3억 5천만 원짜리요. 작년에 파신 용인 땅 그 돈으로요. 숙자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은지의 말을 들은 숙자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3억 5천만 원이라고. 그 땅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있던 땅이야. 우리 살림 미천이었는데. 네, 어머니,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요. 숙자 씨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서랍장으로 달려가셨어요. 뭔가를 찾기 시작하셨죠. 어머니, 뭐 하세요? 숙자 씨가 대답했어요. 통장이 있어야지. 그 사람 통장 어디 갔지 다 확인해 봐야겠어. 시어머니가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같이 알아볼게요. 그날 밤 은지는 재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거실에 둘이 앉아서 은지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재호가 은지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뭔데 그래? 은지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어요.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아파트를 사줬어요. 3억 5천만 원짜리요. 작년에 용인 땅 파신 돈으로요. 재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말도 안 돼.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아파트 사진, 등기부등본, 시아버지가 땅을 판 시기와 아파트 매매 시기. 재호는 그걸 보면서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사실이야, 정말로.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셔요. 아버지가 직접 인정하셨대요. 재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 망하면 안 된다고 그 생각뿐이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이러고 있었다고. 은지가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나도 믿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빌려주겠다고. 한 3억 원은 뭐야? 땅 판 돈은 그 여자한테 다 썼으면서 뭘로 마련하겠다는 거야?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도 그게 궁금했으니까요. 재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내일 당장 아버지한테 가야겠어. 은지가 재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지금 흥분한 상태로 가시면 안 돼요. 재호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해. 우리 집이 날아갈 판인데.
아버지는 딴 여자한테 집을 사주고 있었다고. 은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준혁이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재호와 은지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준혁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21살이면 다 큰 어른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얘기지 무슨 일이야. 재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좀 잘못하신 일이 있어. 내일 가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준혁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데 말해줘. 은지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그러셨어.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래.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도 할아버지를 존경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들으면서 자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호는 결국 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은지도 함께 갔어요. 준혁이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얼굴 보고 직접 얘기 듣고 싶다고요. 시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창수 씨는 마당에서 화분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재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창수 씨가 고개를 드셨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채신 듯 했어요. 다 왔구나, 들어와라.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숙자 씨도 옆에 앉아 계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우셨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실이에요. 다른 여자한테 아파트 사주신 거요. 창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단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가 가족 모두를 무너뜨렸어요. 재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랑 50년을 사셨잖아요. 우리 집안 미천이던 땅을 팔아서 딴 여자한테 집을 사줘요. 창수 씨가 대답했어요. 말해봐야 내가 이해하겠냐. 재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하라고요. 지금 우리 집이 날아갈 위기인데 아버지는 3억 5천을 딴 여자한테 썼다면서요. 그걸 이해하라고요. 창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뭘 알아, 내 인생을.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저 진짜 실망이에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들으면서 자랐는데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창수 씨가 손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처음으로 후회 같은 게 보였어요. 숙자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고함이 오가고 눈물이 쏟아지고 50년 가족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걸 밝혀낸 게 맞았을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싸움 이후 가족은 2주 동안 서로 연락을 끊었어요. 재호는 아버지와 말도 섞지 않았고 숙자 씨는 친정에 가시겠다고 하셨다가 결국 그냥 계셨어요. 은지는 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분노를 달래면서 그녀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준혁이도 힘들어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와도 안 받았거든요. 존경하던 할아버지한테 배신당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시아버지 창수 씨한테서요. 은지야, 나 좀 볼 수 있겠니? 은지는 놀랐어요. 왜 나한테 연락을 하시지? 창수 씨와 은지는 시부모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창수 씨는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2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창수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재호한테 말해도 안 들을 거고 숙자는 나를 안 봐. 그래서 너한테라도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창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영희를 만난 건 5년 전이야. 병원에서 만났어. 병원이요. 읍내가 전립선 검사 받으러 갔었는데 그 사람은 남편 간병하러 와 있었어. 창수 씨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 남편이 암이었어. 말기 폐암 3개월 시한부였지.
은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지쳐 보였어. 매일 남편 간병하랴, 돈 걱정하랴. 근데 내색을 안 하더라고. 항상 웃으면서 남편한테 잘하더라. 창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갔어. 그 사람한테. 은지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창수 씨가 대답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혼자 남았어. 자식도 없고 집도 전세였는데 보증금도 다 의료비로 날아갔지. 창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어. 도와주신 게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냉기가 있었어요. 창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방 월세를 도와줬어. 근데 거기가 너무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점점 더 큰 걸 해주고 싶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은지가 물었어요. 아버지, 그분이랑 그런 관계였어요. 창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정이 들었어.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줬어. 은지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게 진짜예요. 창수 씨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내가 숙자한테 할 도리를 못한 건 맞아. 근데 영희랑 그런 관계는 아니야. 은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솔직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상황이 단순히 나쁜 남자의 바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물론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셨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창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생각했지, 당연히 생각했어. 근데 숙자는 날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 은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창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숙자는 손자한테만 관심이 있어. 나한테는 무관심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다야. 대화도 안 해. 10년 전에 은퇴하고 나서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어. 은지는 반박하려다가 멈췄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명절에 와도 숙자 씨는 손자 준혁이한테만 신경 쓰셨지. 시아버지랑은 거의 대화를 안 하셨어요. 창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몇 번 말해봤어. 우리 어디 여행이나 가자고. 둘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근데 숙자는 뭐하러 그래. 돈 아깝게 이러더라고. 난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건데. 은지는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은지가 말했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창수 씨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내가 중간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재호랑 숙자랑 내가 직접 말하면 더 싸움만 날 것 같아. 은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건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막아야 했으니까요. 알았어요. 아버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먼저 그분한테 가셔서 정리하세요.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빌려주시겠다던 3억 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말씀해 주세요. 창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다 말할게. 창수 씨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3억 원, 그건 내가 영희한테 돌려받기로 한 돈이야. 은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돌려받으신다고요? 창수 씨가 설명했어요. 영희한테 다 말했어. 내 가족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저 그러더라. 아파트 팔고 정리하겠다고. 진짜요? 창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도 미안해하더라. 자기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원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받기 싫어했어. 내가 억지로 해준 거였거든. 은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그럼 그분은 아파트 팔면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창수 씨가 대답했어요. 원래 충청도에 작은 집이 있었대. 시골에 친정 물려받은 거 거기로 간다고 했어. 솔직히 서울 생활도 힘들었다더라고. 은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이 상황이 용납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버지, 저 그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창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어요. 왜 만나려고? 그냥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요.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직접 보면 좀 알 것 같아서요. 창수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가 연락해 볼게. 며칠 후 은지는 영희 씨를 만났어요. 인천의 그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요. 영희 씨는 생각보다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 화려하거나 젊어 보이려고 꾸민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50대 여자였어요. 먼저 사과드릴게요. 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창수 씨 가족한테 이런 피해를 끼쳐서. 은지는 영희 씨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왜 아버지한테 그런 돈을 받으셨어요? 거절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영희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창수 씨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저한테 뭔가를 해주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받아준 이유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핑계지만요. 은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아버지랑 그런 관계였어요. 영애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저는 남편 떠나보내고 너무 힘들었고 창수 씨는 집에서 외로우셨고 그냥 서로 얘기 들어주는 사이였어요. 물론 그것도 잘못이죠. 사모님 입장에서는요. 은지는 영애 씨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파트 정말 파실 거예요.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벌써 매물로 내놨어요. 3억 3천에 팔리면 수수료 빼고 다 창수 씨한테 돌려드릴 거예요. 원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큰 걸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은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데 왠지 미워지지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부모님 집 거실에 모두가 모였어요. 창수 씨 숙자, 씨 재호 은지, 그리고 준혁이까지. 창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모두한테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건 분명히 잘못이야. 숙자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 남편을 마주보기가 힘든 거였어요. 창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영희가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 돈이 들어오면 2억은 재호한테 주고 나머지는 숙자 너한테 주겠다. 재호가 물었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창수 씨가 대답했어요. 충청도 친정집으로 간대. 앞으로 연락 안 할 거야. 그건 확실히 정리할게. 숙자 씨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돈이 문제야.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준 게 문제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외로웠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딴 여자한테 가버렸잖아. 거실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창수 씨가 말했어요. 숙자야, 내가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근데 나도 할 말이 있어. 숙자 씨가 눈을 부릅떴어요. 뭐 할 말이 있어, 당신이. 창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 진단받았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재호가 물었어요. 창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병원 혼자 다녔어. 약도 먹었고. 근데 집에서는 아무도 몰랐잖아. 내가 힘든 거 아무도 관심 없었어. 숙자 씨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창수 씨가 대답했어요. 말해봤자 뭐해. 너는 맨날 준혁이 얘기만 하고 나한테는 밥 먹었냐 그것만 물어보잖아. 여행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고 하고 같이 뭘 하자고 하면 뭐하러 그래 이러고. 숙자 씨가 반박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내가 했잖아. 창수 씨가 말했어요. 그건 가정부도 해줄 수 있어.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야. 같이 시간 보내고 대화하고 그런 거였어. 은지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5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노부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깊은 상처들이 쌓여 있었던 거구나. 준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두 분이 헤어지셨으면 안 좋겠어요.
근데 이건 두 분 다 잘못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잘못하셨지만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너무 무관심하셨잖아요. 숙자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충격이었을 거예요. 준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 어릴 때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했는데 할머니가 뭐하러 그런 데 가냐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표정이 진짜 슬퍼 보였거든요. 숙자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창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가 먼저 잘못했어. 다른 여자한테 간 건 내 잘못이야. 근데 숙자야, 우리 앞으로는 좀 다르게 살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가족회의는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거. 3개월이 지났어요. 영애 씨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3억 2천만 원에 매매가 됐고 수수료 빼고 3억 1천만 원이 창수 씨한테 전달됐어요. 창수 씨는 그 돈 중 2억을 재호에게 빌려줬어요.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숙자 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넣어뒀고요. 재호의 회사는 그 돈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밀린 직원 월급도 주고 급한 대금도 결제하고, 그리고 재호는 결심을 했어요. 건설 자재만 고집하지 않고 인테리어 자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요. 요즘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방향은 잡았어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창수 씨는 매일 아침 숙자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숙자 씨도 억지로 따라 나가는 느낌이었죠. 근데 창수 씨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숙자야 산책 가자 하고 불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숙자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좀 춥네. 창수 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2주일이 지났어요.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리고 점점 자연스럽게. 은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숙자 씨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우신다고 하셨거든요. 은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은지야, 나 아직도 속상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영감이 딴 여자한테 그런 큰 돈을 썼다는 게 잊히지가 않아. 은지는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하루아침에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숙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나도 노력은 하고 있어. 그 영감이 요즘 많이 달라졌거든. 매일 아침 산책 가자고 하고 어제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 가셨어요. 숙자 씨가 픽 웃었어요. 갔어. 그 영감이 사는 거 처음 봤어. 평생 내가 다 냈는데. 은지도 웃음이 났어요. 숙자 씨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침에 약 챙겨드리면서 한마디 더 하고, 저녁에 TV 볼 때 옆에 앉기도 하고, 50년 동안 쌓인 무관심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계셨어요. 내가 이걸 밝힌 게 잘한 건가? 처음에는 후회도 했었거든요. 가족이 싸우는 걸 보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게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골마있던 상처가 터져나왔으니까 이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시어머니 숙자 씨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지야, 고마워. 숙자 씨가 말했어요. 제가요, 뭐려? 숙자 씨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밝혔을 때 원망도 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텐데 싶었지. 은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숙자 씨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한 거야. 그 영감이 평생 그 비밀 안고 살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나도 모르고 살았으면 계속 무관심했을 거고. 은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숙자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잖아. 늦었지만. 그래도 아예 안 바뀌는 것보단 나으니까.
솔직히 아직도 속상해. 완전히 용서는 못했어. 근데 노력은 하고 있어. 은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영애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녀는 충청도 친정집으로 내려갔어요. 가기 전에 은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님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은지는 고민하다가 만나러 갔어요. 영애 씨가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거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직접 드리기가 죄송해서요. 은지가 편지를 받았어요. 영애 씨가 말했어요. 저 때문에 가족이 많이 힘드셨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앞으로 창수 씨 연락 안 할게요. 완전히 정리할게요. 은지는 영애 씨를 바라봤어요. 왜 처음에 거절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요. 영애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거든요. 창수 씨가 유일하게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핑계인 거 알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은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여자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았어요. 잘 사세요. 건강하시고요. 은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숙자 씨에게 편지를 전해드렸어요. 숙자 씨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네. 남편 잃고 혼자 남아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니. 6개월이 지났어요. 제호의 회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자재 쪽으로 확장한 게 효과가 있었거든요.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많아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빌린 2억도 아직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요. 근데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은지한테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야.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두 우리 같이 버틴 거죠. 시부모님은 여전히 함께 살고 계셨어요.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창수 씨는 매주 숙자 씨를 데리고 외출을 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젊은 시절에 못 해줬던 것들을 하나씩 해드리고 있었어요. 숙자야, 이번 주말에 속초 가볼까?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 숙자 씨가 대답했어요. 거기 아직도 있을까? 50년 전인데. 창수 씨가 웃었어요. 없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중요한 건 같이 가는 거잖아. 숙자 씨가 픽 웃었어요. 알았어, 가자. 두 분은 속초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들 내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셨어요. 횟집이 맛있더라. 다음에 같이 가자. 준혁이도 데리고. 은지는 시어머니의 밝아진 얼굴을 보면서 안심했어요. 물론 숙자 씨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은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거든요. 은지야, 나 아직도 가끔 속상해. 그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은지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위로해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숙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근데 옛날보다는 그 영감이 요즘 진짜 잘해. 미안하다고도 많이 하고.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는 것 같았어요. 노력하고 계셨으니까요. 준혁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성장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기를 보면서 결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 결혼은 어려운 거구나. 준혁이가 은지에게 말했어요.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어려운 걸 함께 이겨내는 게 가족이니까.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잘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서 배웠으니까. 상대방한테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은지는 아들이 대견했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할아버지, 나야 준혁이. 창수 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손자랑 화해가 된 게 창수 씨한테는 제일 큰 위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시부모님 댁에 모였어요. 창수 씨의 74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가족이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을 거라고는.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창수 씨가 초를 끄셨어요. 숙자 씨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영감 소원은 뭘 빌었어? 창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당신한테 잘하는 거, 그거 빌었어. 숙자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잘해, 안 그러면 진짜 나가버릴 거야. 창수 씨가 숙자 씨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평생 잘할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은지도 눈물이 났어요. 재호가 은지 손을 잡았어요. 당신 고마워, 진짜로.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료 가족이니까요. 재호가 말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늙어도 손잡고 살자. 은지가 웃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가족의 상처 위로 새로운 시작의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비밀이 있고,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 이 가족은 그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평소에 가족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표현해 주세요. 밥 먹었어? 한마디보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